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말그릇입니다. 지은이는 김윤나님이고 펴낸 곳은 카시오페아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김윤나님은 코칭 심리학자이자 기업 전문 강사입니다. 심리학에 기반을 둔 자기의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에 관한 코칭 및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재개발 전공을 마친 후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박사과정 코칭심리 전공을 수료했습니다. 한국코칭심리학회 회원이자 한국코치협회 인증 전문코치 KPC이며 2013년에 한국 HRD 협회가 인증한 BST 코치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THE 연결 대표로 그동안 SK, LG, 삼성, 롯데, 두산, 현대, 신세계 등 수많은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심리관계 코칭을 담당해왔습니다. 저서로는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 콘텐츠로 선정된 나공부와 외로운 내가 외로운 너에게 가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 15살짜리 소녀가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위의 문장을 읽고 잠시 생각해보자. 당신이라면 소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그녀가 당신의 아이거나 제자라면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이 질문은 1980년대 초반 베를린 지혜 프로젝트라는 흥미로운 실험에 처음 등장했다. 연구원들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위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곧이어 대답이 크게 둘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했다. 안 돼, 안 돼. 15살의 결혼이라니 미친 짓이지. 쉬운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아. 15살에 결혼하는 건 누구나 반대할 거야. 하지만 특수한 경우라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녀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아니면 부모 친척 없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면, 혹은 일찍 결혼하는 문화권에 사는 소녀일 수도 있지. 무엇보다 우리는 충고하기 전에 먼저 그녀와 대화를 나눠봐야 해. 그래서 그녀의 상황과 감정과 마음에 대해 알아봐야 해. 이 연구는 무엇이 그들을 지혜롭게 했을까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앞에서도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고정된 관점을 고집하는 대신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일 줄 아는 것 등이 바로 현명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 책은 설명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 다양성을 고려하며 유연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부른다.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넉넉한 사람 말이다. 그릇이 좁고 얕은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쏟아내지만 그릇이 넓고 깊은 사람은 상황과 사람, 심지어 그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말 기술의 차이가 아니다. 살면서 만들어진 말 그릇의 차이 때문이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이자 됨됨이라고 한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탄생한 곳, 말이 살아온 역사, 말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 말은 한 사람이 가꾸어 온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이 성장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품만큼 말을 채운다.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공간이 충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받아들인다. 조급하거나 야박하게 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너는 모르겠지만 내 말 좀 들어봐 하며 상대의 말을 자르고 껴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랬구나. 더 말해봐. 내 생각은 어때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을 더 열게 만든다. 말하기 실력이 부족해서 무조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 너는 떠들어라 식의 무시하기도 아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다름과 특별함을 이해하고 있기에 말 자체를 평가하거나 상대방의 말하기 실력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의 불안함을 낮추고 마음을 열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 그릇이 큰 사람과 대화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말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말과 사람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날카로운 말로 자신의 마음을 쑤셔대도 그것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비난하거나 원망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너는 말로써 내 모습에 상처를 낼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 말과 진심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은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타인의 분노에 휩쓸려 대항하지도 않고 설령 말에 넘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순간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 상대방에게 쉽게 충고하지도 않는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말보다 더 중요한 것들,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상대방의 감정과 배경과 메시지들을 찾아낸다. 마음속에 채워진 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구역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바르르 끓어 넘치지 않는다. 한번 들어온 말들을 쉽게 흘리지도 않는다.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와 같은 가벼운 약속은 하지 않는다. 말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야 할 상황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정갈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딱 필요한 순간에 꽉 찬 말이 나온다. 그것은 세련된 말과는 다르다. 기교가 아니라 기세에 가깝다. 약간 촌스러울지 몰라도 결코 경박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안정되어 있다. 그러니 자연스레 귀를 기울이게 된다. 끌리는 말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반대로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조급하고 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차분하게 듣질 못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로만 말 그릇을 꽉 채운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고 과장된 말을 사용하고 두루뭉술한 말 속에 의중을 숨긴다. 그래서 화려하고 세련된 말솜씨에 끌렸던 사람들도 대화가 길어질수록 공허함을 느끼며 돌아선다. 특히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평가하고 비난하기를 습관처럼 사용한다. 객관적으로 말이야. 다 그렇게 생각해와 같은 말로 자신의 의견을 포장하지만 사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언제나 자신에게 둔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비난은 참아내질 못한다. 몇 자 듣지도 못하고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너 때문에 그런 거야와 같은 말로 다시 남 탓을 하면서 책임을 피하려 든다. 상대방의 말에 쉽게 출렁이고 넘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보듬어주지 못할 뿐더러 지레 겁을 먹고 물러나거나 때론 먼저 상처를 준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 상황, 입장만 설명하고 이해받으려고 한다. 상대방의 말 속에서 본심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질 않는다. 사람을 위해 말하기보다 말을 하기 위해 사람을 불러 모을 뿐이다. 말에 힘이 없으니 힘이 생길 때까지 생떼를 쓴다. 말이 격해지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일도 자주 생긴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대화라고 해도 실제로 마음에 와 닿는 말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라고 생각한다. 말 그릇이 부족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감정에 서툰 사람들. 어린 시절부터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느라 감정을 배우지 못하면 자라서도 감정에 서툴다.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넘치게 사용한다. 자기 마음 한평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색을 모른 척하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감정만 보여주면서 살게 된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에 익숙해진다. 좋을 때는 표현도 안 하다가 억울한 일에만 반응하며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이른바 분노 중독이다. 화를 내면서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점점 거친 말, 센 말만 찾게 되는 것이다. 슬픔이라는 감정만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거나 가지지 못했을 때 무작정 슬픔과 우울함 속으로 빠져든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스스로 꺾고 주변의 관심과 위로를 기다리면서 삶을 소비한다. 화병과 우울증이야말로 감정에 서툰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덫이다. 자신의 감정과 어울려 살지 못하면 자신과 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울리는 것에도 서툴 수밖에 없다. 감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엉뚱한 곳에서 감정이 넘치고 말이 센다. 얼마 전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회사원도 그랬다. 후배 한 놈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후배라고 처음 들어와서 좀 키워보려고 공을 들었거든요. 모르는 것도 하나하나 일러주고 실수에도 눈 감아주면서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입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제대로 일을 못해요. 실력이 늘만도한데 당최 나아지질 않아요. 제가 언제까지 뒤를 봐줘야 하냐고요. 그는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얼마 전에는 후배에게 도대체 입사한 지가 언제인데 이것밖에 못하냐.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말해버렸다고 한다.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못한 것은 맞지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일단 나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때 후배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화가 나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럼 화를 내면서 얻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얻고 싶은 것이요? 후배가 긴장도 좀 하고 정신 차리면서 일하기를 바라죠. 화내는 선배를 보면서 후배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네, 글쎄요. 녀석도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말을 들으니 서운하긴 했겠죠. 나는 얼핏 보면 화로 보이는 감정도 원래는 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해 주었다. 감정은 미묘하게 원래의 색을 바꾸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려면 처음에 가졌던 기대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나는 그에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만들려면 먼저 자신의 오리지널 감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럼 제 오리지널 감정은 실망감이었던 것 같네요. 첫 후배기도 하고 충분히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못하니 실망한 거죠. 실망이 화로 둔갑해버렸네요. 뭐, 그런 셈이네요. 후배에게 화가 아닌 실망으로 표현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후배도 자신의 속마음을 좀 털어놓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망해서 화가 난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망과 화는 전혀 다른 감정이다. 실망이라고 생각하면 너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 함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화라고 생각하면 너 때문에 생긴 분노만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인데 화의 목적은 상대방을 물러서게 하고 웅크리게 만드는 데 있다. 선배가 화를 내면서 말하면 후배는 속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야속하다며 화를 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결국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 버린다. 이것은 감정이 원했던 게 아니다. 감정은 당신을 해치려고 온 도둑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친구다. 당신의 말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다. 그러니 감정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아야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된다. 불쑥 튀어나오는 말 습관. 제가 말이 좀 험한 편이에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그렇게 되네요. 제 말투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말투가 그런 걸 어쩌겠어요. 본래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큰 소리 나는 것보다 그냥 제가 하고 마는 것이 편해요. 서로 목소리 커지고 감정이 격해지면 불안해요. 주변에서 애둘러 이야기하는 편이라고 말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빙빙 둘러서 말하는 것 같아요. 말할 때 눈치가 보이고 조심스러워요. 사람들은 고유한 말버릇을 가지고 있다. 격한 말, 과장된 말, 늘어지는 말, 다가가는 말, 물러서는 말 등 대화할 때 자신만의 패턴을 보인다. 말투와 분위기는 타고난 기질의 영향도 있겠지만 자라온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 가장 가깝게는 부모, 형제와 자매, 자주 어울렸던 친구,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의미 있는 사람들의 말투에 영향을 받게 된다. 얼마 전 케이블 TV 방송에서 방송인 조혜련과 자녀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다. 엄마와 자녀들의 소소한 일상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출연자들 중에서도 그녀의 대화 방식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부모 입장에서 시청하기 불편할 만큼 아이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고 갈등이 심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은 유독 엄마에게 냉담한 모습을 보이던 큰딸과 조혜련 사이에서 오고 간 아래의 대화다. 얘기 좀 해봐.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엄마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엄마가 지금까지 안 해줬다는 거잖아.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 시간이 없었기 때문 아니야? 내가 뭘 너한테 관심이 없어. 엄마가 나한테 못 해준 건 사실이잖아.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니? 그렇지. 어떤 면에서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럼 엄마는 뭘 해줬다고 생각해? 엄마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고 질문은 추궁하는 듯 딱딱했다. 아이의 심정을 알아주기보다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딸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다. 만약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었다면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몇 따지기보다 그런 말을 들으니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 고 말했을 것이다.
만약 자신의 공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엄마는 강하고 멋진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을 외롭게 만들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자신의 오랜 말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날의 대화를 끝냈다. 그 후로 나는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다른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녀가 8명의 형제 중 5째로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아들이 귀한 시절에 딸만 넷을 둔 어머니는 그녀를 임신하고서 호랑이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 분명히 아들일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그녀가 태어난 것이다. 가족의 믿음을 배신한 딸을 보며 절망한 어머니는 갓 태어난 그녀를 두꺼운 이불 밑에 넣어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고 이후로 엄마에게 아들이었어야 하는 딸, 잘못 태어난 딸,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이 되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독한 말, 모진 대우에도 견딜 만큼 강해져야 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 도전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그녀의 삶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힘이 없던 어린아이는 냉랭한 엄마가 준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테지만 엄마의 말은 몸과 마음 곳곳에 스며들었고 그 말들은 고스란히 그녀와 함께 자랐다. 보듬어주고 다독이고 위로하는 말보다는 지적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에 익숙해졌다.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딸이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엄마가 되기는 어렵다. 뭘 안다고 나서니?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 괜찮아. 너는 이대로도 좋아? 라고 말할 줄 아는 어른이 되기는 힘들다. 환경에 적응하는 사이 말은 대를 이어 흘러가고 결국 그녀의 아이들도 강한 어머니 때문에 외로워졌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빛, 표정, 말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다. 말의 대물림은 그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엄마의 짜증스러운 잔소리를 당해낼 사람은 없어. 정말 지겨워?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될 거야. 늘 아빠와 싸우는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다짐한 여성이 결혼한 후에 엄마를 닮아가는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말의 유전이 관계의 반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아빠처럼 무뚝뚝한 가장이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도 결국 자녀를 낳은 후에 어떻게 말하고 상대해야 할지 몰라 굳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이 바로 혀끝에 붙어버린 습관이다. 공기처럼 호흡처럼 익숙해져 버린 말 습관.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우리는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모방함으로써 학습한다고 말했다.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과정은 무시행 학습, 즉 직접 해보지 않고도 단지 관찰하는 것만으로 동일한 방식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지켜보고 만약 어떤 보상을 받거나 기대한 결과를 일으키면 그 특정 행동이 더 강화되어 마음속에 각인되는데 이를 대리강화라고 한다. 말도 동일한 원리를 따른다. 자주 듣고 보고 배운 말은 기억 속에 저장되고 가장 익숙한 말로 튀어나온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과 주관이 생기기 전에 저장된 말이라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거르지 못한 채 그대로 내면에 자리 잡는다. 말은 대처 전략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배운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와 같은 것을 배우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 채 하나의 규범으로 받아들인다. 좋아하는 노래가 아닌데도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흥얼거리던 노래를 어느 날 똑같이 읊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결심했던 것이 아닌데도 비슷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전에 들었던 대로 불쑥 말부터 나간다. 제 말에 상처받는 후배들이 많아요.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좋게 말하면 듣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강하게 말하곤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스타일은 첫 직장 상사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분도 말을 참 강하게 하셨지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배웠고 다른 선배와는 길게 일해본 적이 없어서인지 그 선배를 따라가나 봐요. 이런 것도 대물림이라고 해야 하나요? 말의 영향력은 부모에게서만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함께 일했던 상사의 말을 닮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다. 선배의 말을 모방하고 하나의 대처 방식으로 삼는 것이다.
후배들이 실수했을 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신도 모르게 예전에 들었던 대로 사실 사람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말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고정된 패턴대로만 말하는 사람은 다른 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한다. 위로가 필요할 때 충고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비난하고 만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이 어떤 말 습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다. 말을 많이 하면서도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말실수를 반복한다. 회의할 때, 보고하고 보고받을 때, 회식 자리에서 원래서 하는 말과 익숙해서 하는 말을 구분하지 못한다. 어떤 말이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그것 말고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눈치채지 못한다. 당신에게도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한 말 습관이 있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많이 말한다고 듣지 않는다. 직장에서 소통의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회의실이다. 가장 민감한 사안이 오가고 약속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하기와 듣기에 평소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다.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윗사람인지 금방 짐작할 수 있다. 자리 잡은 위치, 앉아있는 자세를 보아도 알 수 있고, 가장 분명한 것은 누가 가장 많이 말하는가를 보면 된다. 직업 특성상 고객의 회의 시간에 가끔 동참할 때가 있는데,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회의 운영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상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골 멘트를 발견하게 된다. 모두 이야기를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말한다.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내게 생각이 있는데 한참을 말하고 어때? 아, 한 가지만 더. 그래놓고 엄청 말한다. 아, 마지막으로. 물론 다들 이 말도 믿지 않는다. 윗사람은 마음이 바쁘다. 빨리 말하고 많이 말해야 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회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당부하고 싶은 말들은 많다. 그러니 마음의 여유가 없고 상대가 주어 담을 겨를도 없이 말을 쏟아낸다. 이때 재미있는 것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를 하고 어떤 이는 낙서를 하거나 슬쩍슬쩍 핸드폰에 손을 대기도 한다.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반대 의견도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일까? 좋습니다. 진심일까? 어떠냐고 물어보면 좋다고 하고 일거리가 떨어지면 알겠다고 한다. 진심으로 동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차피 결정된 거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누구도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는다. 한국말처럼 의미 파악하기 어려운 말도 없는데 상사가 장장 1시간 동안이나 풀어놓은 이야기를 죄다 이해한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신기하다. 아니나 다를까 장시간의 회의가 끝나면 팀원들은 조금 더 자리를 지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한다. 아까 뭐라고 한 거야? 하도 말이 많아서 알 수가 있어야지. 아까 그거 무슨 뜻이야?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말이야. 어차피 원하는 대로 할 거면서 도대체 회의는 왜 하는 거야? 회의 시간에 상사가 한 말을 다시 팀원들끼리 해석하고 번역한다. 그러다 보니 오역이 쏟아진다.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와 뉘앙스가 전부 다른 법인데 말한 사람 따로 있고 분석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 당연히 소통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말이 오가다가 결국 무리 중에서 주장이 세거나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추측해서 정리한 대로 의견을 숙지하고 그제야 회의실을 빠져나온다. 하지만 나중에 보고서를 받아본 상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내가 언제 이렇게 말했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내 말 똑바로 안 들었지? 일하기 싫은 거지? 다시 말해줄 테니 똑바로 들어. 제대로 가르쳐야겠어. 상사는 이제 더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말한다고 상대방이 듣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기 힘들어서 점차 귀를 닫게 된다. 진짜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역할에만 익숙해진다. 어차피 말은 상사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의견을 낼 이유도 사라진다. 이런 문제는 회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상사는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부모일 테고 누군가의 배우자일 것이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 친구라는 여러 역할을 맡고 있을 테니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는 종종 일어나게 마련이다. 예전에 기업의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한 적이 있었다.
그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독단적, 자기 위주, 지나치게 말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던 지점장은 특히 아침 조회를 길게 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고객 응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침 15분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조회를 하면 그만큼 일찍 출근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조급해지게 마련이다. 그는 조회 시간에 고객 불만사항,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 새롭게 바뀐 정책, 오늘의 업무 지침과 유의사항까지 알뜰하게 말을 채워 넣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다. 다들 알겠습니까? 미동도 없던 직원들은 마지막 말꼬리만 기다렸다는 듯, 네, 하고 대답했고 바쁜 걸음으로 제자리로 돌아갔다. 자리에 남겨진 나는 생각했다. 무엇을 알겠다는 걸까? 저 많은 말들은 다 어디로 소화된 걸까? 나는 조회가 끝난 후 연차가 가장 오래된 상사, 중간 관리자, 신입 사원 이렇게 3명의 직원을 선택해서 물어보았다. 오늘 지점장님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우선순위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직원들의 대답을 받아 적은 다음 나는 다시 A 지점장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똑같이 물었다. 지점장님, 오늘 아침 조회 시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항 3가지만 순서대로 적어보시겠어요? 그런 다음 앞서 적어놓았던 직원들의 대답을 화이트보드에 옮겨 적었다. 지점장님, 어떠세요?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앙 다문 입술로 불편함을 드러낸 지점장은 다소 민망한 표정을 보였다. 그리고 말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와 생각이 다르네요. 직원들에게 다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하고 싶으세요? 더 핵심을 강조해서 말해야 할까요? 지점장의 말은 성과가 없어 보였지만 여전히 말하기에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말로 채우지 않으면 불안한 이 마음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우리는 장시간의 대화를 통해 몇 가지를 약속했다. 1. 말을 줄일 것. 2.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3가지로 한정하고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할 것. 3. 그런 후에 직원들에게 이해했는지 묻고 의견을 들을 것. 4.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것. 5. 그럼에도 시간이 남으면 일찍 끝낼 것. 대화를 할 때는 말하기와 듣기의 조화가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말하기와 듣기의 비중이 5-5가 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 설명이나 공유 차원의 대화라면 그 비율이 7-3이 될 것이고 위로와 격려의 대화라면 2-8이 되면 좋다. 대화에서 구화를 듣기만 한다면 관계에서 밀려난 느낌이 들고 이 시간을 버티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말하라고 해도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진다.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말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 아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 말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흡수율이 나쁘다. 한 귀로 흘러들어가 그대로 다른 쪽 귀로 나오기도 하고 튕기기도 하며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만 전달해야 한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아무리 조언과 충고, 걱정 어린 말을 전한다고 해도 그 중에서 살아남는 말은 우리가 기다렸던 말 혹은 직접 선택해서 동의한 말뿐이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듣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필요한 내용만 최소한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는 팽팽한 균형감이 유지되어야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향한 말을 멈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불안한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동일 뿐이다. 에필로그. 말은 마음을 따라 자란다. 얼마 전 SNS에 노숙자의 운명을 바꾼 작은 관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미국 뉴햄프셔에 사는 한 여인이 도넛 가게에서 노숙자를 보게 되었다. 1달러를 들고 무언가를 사 먹기 위해 서성거리던 노숙자가 내내 마음에 걸렸던 그녀는 결국 그에게 커피와 베이글을 주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노숙자는 마약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연,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그녀에게 털어놓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악필이어서 미안하다며 영수증에 급하게 무엇인가를 적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가 남긴 영수증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오늘 자살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나는 잠깐 그 여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노숙자를 보는 순간 느낀 연민의 감정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두려움과 불안감도 섞여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감정을 찾아내고 인지하고 용기 있게 그것을 드러내 보였다. 노숙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자기 삶의 공식을 기준 삼아 비난하거나 조언하지 않았다. 노숙자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물론 낯선 노숙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범함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저 그 여성이 보여주었던 그 용기와 유연함을 내 곁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된다. 회사 다니기 힘들다는 남편에게 당신의 수고에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면 되고, 성적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괜찮아 하며 다독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함이면 족하다. 10대 시절 나의 말은 화로 가득 차 있었다. 날 버리고 간 엄마, 세상에 뒤떨어진 아빠, 월세 인생이 지긋지긋해서 내 말은 늘 공격적이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한 척했고 항상 날이 서 있었다. 이렇게 해도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라는 마음 안에서 따뜻한 말이 자라기는 힘들었다. 아프다, 도와달라는 말 대신 괜찮은 척하느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어른인 척해도 내가 내뱉는 말들은 한없이 어렸다. 20대에 했던 말들은 성공을 쫓는 말이었다. 잘 나가고 싶었다. 보란듯이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려고 말을 사용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말은 사람까지 보살필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말 때문에 사람들은 불편해했다. 그러다 3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와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말 대신 진짜 나다운 말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말을 비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와 내 감정과 마음을 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깨닫고 나자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자연스러워지고 생각에 유연함이 생겼다. 예전처럼 과장하는 대신 내게 어울리는 편안한 말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말그릇이 깊고 넓어지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왔다. 나는 이제 곧 40대를 맞이한다. 이제 내 말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 어느덧 아이 둘의 엄마가 되었다. 이제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을 담아내고 위로하고 손잡아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첫째 아들은 이 책을 쓰는 동안 5살이 되었다. 위험한 장난이 부쩍 늘었고 고집도 세졌다. 얼마 전 동생을 맞이해서 그런지 감정 기복도 심해졌다. 그런 아들과 침대에 나란히 누워 나는 이렇게 속삭였다. 아들, 엄마는 내가 장난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해.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다. 엄마 고마워.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솔직히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아들의 눈빛은 반짝거렸다. 진심으로 안도하고 행복해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 말은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겠지. 엄마가 사라져도 이 말은 남겠지. 요즘에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한다. 내 말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어떤 말도 쉽게 할 수가 없다. 아이가 세상에서 넘어질 때마다 엄마의 말을 꺼내어 본다고 생각하면 말로 아이를 매질할 수 없다. 남편에게도 엄마에게도 친구에게도 동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렇다. 말은 잘한다. 어릴 적에 나는 잘하게 하는 말을 많이 듣지 못했다. 하지만 듣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이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내면에 상처 많은 어린아이를 숨겨두고 살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더디기는 했지만 조금씩 성장했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돌아볼 만큼 넓어졌다. 이제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삶의 과제들이 말그릇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담금질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사소한 책임을 다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시간들 틈에서 내 말그릇이 또 조금씩 자라날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